아버님, 선택하세요. 평생 지켜온 그놈의 가문 명예예요? 아니면 용산역 쪽방촌에서 폐지나 적는 그 거지 손주놈이에요? 한평생 군인이자 재벌 총수로서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박진태 회장, 순직한 영웅 아들 박지훈의 기일. 그는 국립현충원에서 아들과 똑같이 생긴 한 아이를 마주칩니다. 재벌가의 가짜 후계자와 철저히 숨겨져 있던 진짜 핏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악녀 며느리는 가문의 명예를 인질로 삼아 노 회장을 협박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낡은 방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편지 한 통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명예가 아닌 속죄를 위한 노장군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음 정거장에서 보내드리는 가슴 시린 속죄의 이야기, 그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추석을 앞둔 국립현충원의 오후는 안식처의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갑게 식은 화강암의 냉기와 바람에 흩어지는 향불 냄새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박진태 회장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들 박지훈의 묘비 위를 외롭게 뒤덮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검은색 코트도 땅 밑에서부터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 그는 잃어버린 왕국을 찾은 군주처럼 이곳을 찾았다. 자신의 박씨 가문 혈통은 그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순수한 정수이며 단 하나의 오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품고서 아들 지훈은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가문의 명예를 극단적일 만큼 완벽하게 지켜낸 영웅적이고 깨끗한 죽음. 그때 마른 솔잎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상념을 갈랐다. 희뿌연 향 연기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깡마른 체구지만 이상할 만큼 어깨는 떡 벌어진 아이였다. 낡고 헐렁한 작업복 점퍼를 걸친 아이의 손에는 구겨진 폐지 뭉치와 자줏빛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철길 옆 비탈에서나 흔히 볼 법한 그런 꽃이었다. 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거대 그룹 총수의 위압감이 방어 본능처럼 뿜어져 나왔다. 아이는 지훈의 묘비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서슬퍼런 냉기를 뿜어내는 남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돌 재단 위에 들꽃 다발을 올려놓았다. 그 동작은 거의 무뚝뚝할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아이는 무릎 꿇은 채 아빠를 부르며 울먹였다. 아빠, 춥지 않아요? 엄마랑 제가 보고 싶어 했어요. 박 회장이 물었다. 웬 놈이냐?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쇠처럼 단단한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채찍처럼 갈랐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전류 같은 것이 박 회장의 등골을 타고 흘러 그는 하마터면 비틀거릴 뻔했다. 저 눈, 가난에 찌들어 구걸이나 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진한 쌍꺼풀, 날카롭고 비수 같은 눈빛, 정면을 꿰뚫어 보면서도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 그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은 완벽하게 지훈의 복제품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 회장 자신의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박 회장의 명품 옷을 무심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훑어보았다. 사람들이 줬어요. 아빠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 토막이 부딪히는 것처럼 쉰 소리가 났다. 박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붙잡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저 안에 누운이가 누군데 아빠라 부르는 것이냐?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박 회장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섰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아이의 비수 같은 눈의 분노, 혹은 경멸의 빛이 스쳤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팍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묘비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어둠에 익숙한 작은 짐승처럼 날렵하고 차갑게 거기 서라! 멈추라고 했다. 박 회장의 고함은 바람에 흩어졌다. 뒤쫓으려 했지만 늙고 뻣뻣해진 다리와 몸에 밴 체면이 그를 붙잡았다. 아이는 현충원 끝자락의 빽빽한 소나무 숲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나 빨라. 방금 자신이 마주한 것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오만함을 비웃기 위해 과거에서 돌아온 망령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평생 지켜온 박 회장의 존엄은 폐지 줍는 아이에 의해 무참히 도전받았다. 가슴 속에서 끔찍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한 점의 오점도 없이 깨끗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자부해왔다. 지훈이 아무런 문제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저 아이의 얼굴에 새겨진 유전적 특징들은 부정할 수 없는 언어였다. 고집스러운 턱선, 오뚝한 콧날, 그리고 세상을 비웃는 듯한 박씨 가문 특유의 그 눈빛. 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가 서 있던 묘비 옆으로 다가갔다. 마른 소나무 가지에 아이의 낡은 모자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뻣뻣하고 검은 머리카락 몇 올이 붙어 있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한 올 떼어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이니셜이 수놓인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펼치고 그 위에 머리카락을 올려놓았다. 마치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명예의 성을 통째로 폭파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감싸듯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접었다. 흠없는 혈통. 박 회장은 머릿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쓰디쓴 조소를 느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지훈의 핏줄이라면 지난 10년간 그는 자신의 가족 일부를 길바닥과 다리 밑에서 폐지를 주어 연명하도록 내버려둔 셈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치명타를 입었지만 무너지는 대신 또 다른 냉혹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 현충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비밀리에 DNA 검사를 할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짜였다. 비서에게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망령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벗겨낼 것이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주머니 속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어둠이 내리는 허공, 민준이라는 아이의 반항적인 그림자가 사라진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 그의 평화는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남 대저택 거실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지만 가시돋친 냉기를 품은 노란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박 회장은 호랑이 가죽으로 감싼 안락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늙은 눈은 맞은편 벽에 걸린 지훈의 대형 초상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서준의 요란한 웃음소리였다. 이 가문이 보물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유일한 손자. 서준은 값비싼 비디오 게임기에 빠져 의미 없는 비속어를 외쳐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이를 보며 핏줄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이질감뿐이었다. 서준은 둥글고 순하지만 공허한 눈, 동그란 턱선에 나약한 성격을 가졌다. 오늘 오후 현충원에서 본 비수 같은 눈빛과 반항적인 태도의 그 아이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아버님 또 피곤하세요? 일찍 들어가 쉬시지 않고요. 오늘이 아주버님 100일째인데 아버님 마음이 가장 아프시다는 거 알아요. 며느리 최유라가 들어왔다. 은은한 남색 한복 치맛자락이 우아하게 끌렸다. 그녀는 인삼차를 탁자에 내려놓고 부드럽게 박 회장의 어깨를 주물렀다. 너무나 능숙한 동작이라 지극한 효심으로 착각하기 쉬웠다. 하지만 박 회장은 며느리의 손길 아래서 몸이 굳어 있었다. 그는 최근 우연히 보게 된 재무보고서를 떠올렸다. 작지만 꾸준히 발생한 손실액, 유라가 교묘하게 그룹 프로젝트에 끼워 넣은 출처불명의 지출들. 그녀는 현숙한 미망인의 탈을 쓰고 이 거대한 가문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서준아, 이리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맨날 게임만 하면 나중에 아빠가 남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그러니? 유라가 아들을 불렀지만 그 눈에는 꾸짖음 대신 은밀한 비호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마지못해 게임기를 내려놓고 다가오다 카펫에 걸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 나약함이 박 회장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채찍 같았다. 그는 며느리가 허둥지둥 달래는 손자를 보다가 무심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다. 그 안에는 민준의 머리카락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후계자에게서 찾고 싶었던 야생성과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머리카락이. 보세요, 아버님. 서준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더 많이 보살펴줘야 해요. 아이 앞으로 된 신탁기금에 회사 지분을 좀 더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가 기댈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유라는 아이를 달래며 교묘하게 제안을 던졌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철저히 계산된 제안이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넘겼다.
그의 의심은 이제 작은 불씨가 아니라 거대한 불길이 되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이 화려한 대저택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독사를 기도하는 보물 창고의 파수꾼.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유라와 서준의 어리광 섞인 목소리를 뒤로 하고 문을 쾅 닫고 잠갔다. 그는 오늘 아침 서준의 빗에서 몰래 채취해둔 머리카락 샘플이 담긴 봉투를 꺼냈다. 2개의 머리카락 샘플, 2개의 삶, 2개의 희망, 그리고 2개의 끔찍한 공포. 그는 기억해둔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샘플 보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내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알겠나? 수화기 너머로 오랜 지인인 법의학자의 낮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장군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사흘 후 박 회장은 끔찍한 정신적 고문 속에서 살았다. 서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와의 쓰디쓴 비교를 낳았다. 왜 서준에게는 그 날카로운 눈빛이 없는가? 왜 저 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하는데 그 아이는 한밤중 공동묘지에 홀로 설 수 있었는가? 왜 나의 흠없는 혈통이 이토록 나약한 존재를 만들어냈는가? 지훈의 100일째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라는 지훈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음식을 권했지만 박 회장은 역겨움만 느꼈다. 그때 주머니 속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숨 막히는 공기를 갈랐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바람 부는 발코니로 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의사의 목소리는 짧고 냉정했지만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결과 나왔습니다, 장군님. 박 회장의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는 얇았지만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그의 눈앞에서 조롱처럼 춤을 췄다. 결론은 명확하고 잔인했다. 샘플 A, 현충원 아이는 고인과 99.99% 북의 혈연관계가 성립함. 샘플 B, B는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한평생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남자의 자존심에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가 애지중지 키운 후계자. 박서준은 최유라의 정교한 사기극에 이용된 장기짝에 불과했다. 반면 선조의 기계와 비수 같은 눈빛을 물려받은 지훈의 진짜 핏줄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가슴이 조여왔다. 배신감이 온몸의 세포로 스며들었다. 그는 12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훈이 그의 앞에 서서 가난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손을 잡고 간청하던 날. 아버지,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뱃속에 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이 방에 울리는 듯 했다. 그는 서연을 꽃뱀이라 매도하며 돈을 노리고 임신을 무기로 재벌가에 발을 들이려 한다고 모욕했다. 그는 그녀를 무정하게 내쫓았고 그 후 지훈을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인 최유라와 강제로 결혼시켰다. 지훈은 남은 생을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았다. 이제야 그는 아들의 복종이 사랑과 자신의 진짜 손자에 대한 사형 선고였음을 깨달았다. 박 회장은 결과지를 구겨 쥐었다. 지난 6년간 그는 최유라에게 놀아났다. 그녀의 가짜 효심과 완벽한 외모에 속았다. 그녀는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데려와 박씨 가문의 후계자로 둔갑시키고 미래를 위해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와서 저랑 놀아요. 서재 밖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는 위안이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가문의 혈관 속에 흐르는 오염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렸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머릿속의 충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섣부른 분노가 아니라 늙은 군인의 방식으로 공격에 앞서 정찰을 통해 지형을 파악해야 한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고 염려가 가득했다. 박 회장은 문 저편의 교활한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하며 혐오감을 느꼈다. 만약 지금 문을 열고 이 종이를 던진다면 모든 것은 언론의 소란과 가문의 망신 속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서연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사기꾼들에 대한 심판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는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유라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서연과 그 비수 같은 눈빛의 아이를 찾는 것이다. 그는 비밀 서랍을 열어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지금은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과거 부대의 충직한 부하
김하사의 연락처였다. 그의 눈에 냉혹한 빛이 서렸다. 현충원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으라는 땅속 아들의 절규였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개인차 열쇠를 집었다. 그는 이 저택에서 몇 시간 사라질 것이다. 어둠 속으로 찢어진 양철 지붕과 도시 변두리 빈민촌 아래 진실이 숨어있는 곳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최유라의 배신과 마주하기 전에 그는 이서연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양심과 먼저 마주해야만 했다. 깊은 밤, 차는 낡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섰다. 그곳에는 지훈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이자 지금은 베테랑 탐정이 된 김하사가 있었다. 김하사는 옛 상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무언가 직감한 듯한 눈빛이었다. 박 회장은 긴 말 없이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 아이와 그 어미에 대해 알아야겠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숨기지 마라. 자네 알고 있었지? 김하사는 결과지를 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2년 전 박 회장에게 모욕당하고 쫓겨난 후에도 지훈이 결코 이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지훈은 비밀리에 서연을 위해 작은 집을 얻어주고 온갖 풍파로부터 그녀를 지켜왔다. 지훈이 형님은 아버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핏줄을 버릴 수도 없었죠. 임무 수행 중 받은 월급과 수당 대부분을 모아 서연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신신당부했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모자를 꼭 지켜달라고. 박 회장은 귀가 먹먹해졌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삼켜버렸다. 그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통제하고 흠없는 길을 걷게 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고통스러운 이중생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왜 지훈이는 내게 말하지 않았나? 자네들도 왜 숨겼나? 김하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잊으셨습니까?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 여자와 계속 만나면 지훈이 형님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버님께서 권력을 이용해 다시 서연 씨를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형님은 아버님을 사랑했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님의 극단적인 면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하사의 모든 말은 과거의 파편이 되어 박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분노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최유라라는 여우에게 길을 터준 것도 자신의 진짜 핏줄을 길바닥으로 내몬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두 사람의 현 주소를 알려주게. 당장 만나야겠어. 김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다. 서연 씨는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지훈이 형님을 빼닮았습니다. 고집이 세고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죠. 가서 부디 조심스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지를 받아들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차는 도시 외곽,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해지고 석탄 연기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빈민가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용산역 근처 철길 옆에 위태롭게 자리한 쪽방촌이었다. 녹슨 양철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그가 경멸했던 여자와 흠없는 혈통의 손자가 지난 10년간 몸을 의탁해온 곳이었다. 그는 무너진 신념의 폐허 위에 서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맨 끝방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조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과연 그 조각을 주울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기적 소리가 날카롭게 밤공기를 갈랐다. 박 회장은 낡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마침내 용기를 내 문을 살짝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한 여인이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서 낡은 외투를 꿰매고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고된 세월이 그녀의 젊음을 앗아갔지만 맑았던 눈빛은 이제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기다렸거나 혹은 눈앞의 남자를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망령처럼 여기는 듯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평온했다. 박 회장은 안으로 들어서며 두툼한 돈 봉투를 낡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진실을 알았소. 두 모자에게 빚을 갚으러 왔소. 민준이를 데려가야겠소. 그 아이는 박 씨 가문의 핏줄이야.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살 수 없어. 서연은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 쓰디쓴 냉소가 어렸다. 빚을 갚는다고요? 당신 돈으로 민준이가 10년 동안 아비 없이 자란 세월을 살 수 있나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이 쪽방촌에서 끌어안고 울기만 했던 밤들을 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따위 종이 조각은 치우세요. 우린 당신의 동정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니 제정신인가. 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당신이 지훈 씨를 최유라와 결혼시킨 건 영광인 줄 아시죠? 지훈 씨가 그 여자와 결혼한 건 우리 모자를 위한 방패막이었어요. 당신의 독재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거란 걸 알았던 겁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받아들이고 배신자라는 오명을 쓴 건 당신이 더 이상 임신한 여자를 찾아내 괴롭히지 못하도록 당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지훈 씨는 그 여자와 결혼식장에 들어선 그날 죽은 겁니다. 전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서연의 말은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아들의 침묵의 희생이 끔찍한 비극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순종적이었던 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바로 아버지라는 강철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완벽한 연극을 했던 것이다. 지훈은 박 회장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서연과 민준이 어둠 속에서나마 존재할 수 있도록, 박씨 가문의 잔혹한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연은 문을 활짝 열었다. 철길에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돌아가세요. 곧 민준이가 들어올 시간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고통 속에 살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를 당신의 그 차가운 저택으로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서연 씨, 나는 그 아이 할아버지요. 내게는 권리가 있소. 당신은 민준이의 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들의 영혼을 죽인 아비,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내버린 할아비는 혈육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자에게 박씨 가문은 지훈 씨와 함께 죽었어요. 그 말은 박 회장의 뺨을 후려치는 냉수와도 같았다. 그는 쪽방촌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는 12년 전 자신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다음 날 새벽, 박 회장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지훈이 결혼을 강요당하기 전에 서연과 아이를 가졌다면 어떻게 최유라가 지난 10년간 순조롭게 임신하고 서준을 낳을 수 있었을까? 그는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기밀 도장이 찍힌 지훈의 병상일지를 찾아냈다. 결혼 3개월 전, 훈련 중 사고, 진단명은 영구적 불임.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최유라와 결혼했던 것이다. 그 끔찍한 연극은 서연과 민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자신이 불임이기에 서연의 뱃속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핏줄임을 알았고 아버지의 잔혹한 통제로부터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희생한 것이다. 박 회장은 분노를 느꼈다. 자신은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범죄자였다. 그는 병상일지 마지막 장에서 낯선 의사의 서명을 발견했다. 최진혁. 김하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는 최유라의 대학 동창이었고 지훈이 순직한 직후 그녀의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아 개인 병원을 차린 자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유라는 지훈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박씨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설계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침묵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고 서준을 인질 삼아 박 회장의 권력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일어섰다. 그의 늙은 눈에는 비통함 대신 차가운 살기가 어렸다. 지훈의 상태에 대한 진실은 가문에 들러붙은 쓰레기들을 청소할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병원을 나섰다. 잔혹한 숙청이, 완벽한 미망인 최유라가 유유자적 기다리고 있는 저택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최유라와 마주했다. 그는 병상일지와 DNA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연극은 끝났다. 할 말 있나? 최유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 아버님, 제가 두려울 것 같으세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님이 평생 지켜온 그 흠없는 혈통과 명예는 뭐가 되죠? 존경받는 박 장군의 외아들은 불임해 며느리는 대를 잇기 위해 바람을 피우고 진짜 손주는 쪽방촌의 거지놈이라는 사실이요. 선택하세요. 그거지 손주놈이에요. 아니면 아버님의 명예예요? 그녀는 잔인하게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강남에 있는 아버님 명의의 그 땅, 제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서준이와 함께 아버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드리죠.
아버님은 그 거지놈을 데려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꾸미시면 돼요. 저는 무덤까지 비밀을 지킬게요. 그녀는 24시간의 말미를 주었다. 박 회장은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 회장은 남몰래 민준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보다 큰 아이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민준은 맞고 쓰러져도 울지 않았다. 지략과 끈질긴 생존 본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상처를 감추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머니에게 건네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낡은 책을 펴고 공부했다. 박 회장은 깨달았다. 박 씨 가문의 진정한 유산은 저택벽에 걸린 훈장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의 강철 같은 정신력에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명예 따위는 버릴 것이다. 저 보물 같은 아이를 어둠 속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지훈의 위패디에 숨겨진 작은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인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모든 진실을 아셨겠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목숨보다 가문의 명예를 더 사랑하셨기에 저는 그 명예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감옥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최유라의 불륜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박씨 가문의 재산을 얻는 대신 서연과 민준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악마의 계약이었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 꼭두각시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아이로 살길 바랐습니다. 박 회장은 오열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인격과 삶을 희생시켜 만든 명예의 바벨탑 위에 서 있던 폭군이었다.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최유라는 지훈의 희생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배를 불렸다.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는 즉시 오랜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유라의 모든 사업활동, 자금 흐름, 탈세 혐의, 10년간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동이 트기 전에 내 책상 위에 모든 범죄 증거를 가져와.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더 이상 거래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생각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최유라는 자신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우아한 모습으로 섰다. 서준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여 떼끼를 박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들어섰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경호원이 아닌 이서연과 민준이 함께 있었다.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이 등장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최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회장은 그녀를 무시하고 연단에 올라섰다. 오늘 저는 후계자를 발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심판하고 지난 10년간 은폐되어 온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DNA 검사 결과지와 지훈의 병상일지를 높이 들어보였다. 제 아들 구 박지훈 중위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서준 군은 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가문의 재산을 찬탈하기 위한 저열한 불륜과 사기극의 결과물입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가 미쳤어요. 아버님이 지금 지훈 씨 명예를 직접 짓밟고 있는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압도했다. 아니, 나는 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 아들은 자신의 진짜 핏줄을 지키기 위해 지옥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박민준, 내 아들 박지훈과 이서연 씨의 아들 이 가문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다. 그 순간 경제범죄수사팀 형사들이 닥쳐왔다. 최유라 씨, 사기, 횡령 및 의료기록 위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박 회장은 무너진 명예의 폐허 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민준과 서연에게 다가갔다. 평생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노장군이 아들과 그의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죄인이다.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쪽방촌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놀랍게도 갈 곳 없어진 서준을 거둔 것은 이서연이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녀의 위대한 용서는 박 회장에게 그 어떤 철학보다 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민주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서준과 형제가 되었다. 매일 학교 시간이면 박 회장은 교문 앞에서 두 손자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 지훈의 진정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박 회장은 민준과 함께 지훈의 묘를 찾았다. 그는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아,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과거의 아픔을 싣고 떠나는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와 사랑이라는 것을 노 장군은 그의 남은 생을 통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진정한 명예는 흠 없는 과거가 아니라 오점을 마주하고 씻어낼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마음 정거장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가 다음 정거장으로 나아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